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이르면 오늘 평양을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김 위원장의 방러를 확인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네, 한편 일본이 작년 말 한국 해군 함정이 자국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용 화기관제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촉발된 갈등이 군사 조치 가능성까지 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지금 열차의 어떤 거리를 감안하면 오늘 중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 향해 출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도 공식 확인을 했죠. 예,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방러 소식을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북러 간의 만남 거의 한 8년 만인 것 같아요. 네. 김정일 위원장하고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렇죠. 만나서 2011년도에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 한 8년 만이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북한 내에서도 그 소위 정상국가적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출발하기도 전인데. 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걸 알림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대외적으로 북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런 대내 선전용 그런 그 보도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뭐 저희가 지금 제재 때문에 상당히 북한 주민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공고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나갔다 돌아오기 전까지 대내적으로 발표를 안 했거든요. 이제 이런 그 속도를 상당히 빨리 하면서 이제 대내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예.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용기로는 사실 1시간 반 거리거든요. 근데 열차 이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훨씬 오래 걸리는데도 이번에도 이렇게 전용 열차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서는 아마 비행기 가능성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아마 열차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아직은 출발 안 했겠죠? 예, 아직은 출발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북한 매체가 공식적으로 회담 사실은 대체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은 얘기했지만 시간과 장소 이런 건 전혀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문제, 경호 문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노이로 갈 때는 북한이 평양에서 환송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정대로 이미 보도된 대로 24일, 25일 양일간 회담이 열린다면 내일하고 모레거든요. 그러면 열차를 이용한다면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열차를 이용하게 될까 하게 된다면 지난번 하노이에 갈 때도 60시간이 넘는 거리를 열차를 이용했거든요. 예. 사실 비행기로 못 갈 거리도 아니었는데 열차를 이용했는데 사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아마 앞에 선대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열차를 이용한 장시간 이동했던 그런 어떤 그 유지, 이유훈 뭐 이런 것들을 받드는 측면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발전시키고 이 조선을 정말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최고 지도자가 발품을 팔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안전 문제가 많이 고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의 전용 열차는 그런 모든 안전 대비들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열차 관련 그래픽이 있었는데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들렸다 가는 경우가 있었고 나진 하산 쪽으로 바로 이제 바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코스가 있는데 저기 뉴스께서 어느 쪽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투문 혼춘 쪽도 뭐 경계가 강화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양자 관계와 비핵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양자 관계에서 과연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어느 쪽의 어젠다를 가지고 논의 합의를 해야 윈윈하는 것이냐? 결국은 이제 경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진 하산 쪽을 해서 열차로 가게 되면 그게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작이 되는 그 지점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차 철도를 북한 내부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협력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뭐 나진 하산 쪽 경로가 상당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는 네, 루트를. 네. 예. 그 러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물론 일본 언론도 지금 계속해서 상세하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정을 소화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함대 이야기도 나오고 마린스키 그 발레단이 있거든요. 예. 유명한 발레단이죠. 뭐 거기에 뭐 구경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좀 믿을 만한 어떤 정보들이라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난번 하노이에 갈 때도 뭐 여러 예측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간 데는 아주 제한된 곳만 가고 돌아왔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나오는 뭐 오페라 극장이나 또는 뭐 대형 수족관, 특히 이제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에 가서 승선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유력한 후보이기는 하지만 그게 확정된 코스라고 말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러시아 극동대학에서 회담이 열릴 가능성, 또 그 안에 있는 숙소에서 머물 가능성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김창선 부장이 현지를 방문을 했고 이미 러시아 극동대학은 대형 그런 국제 행사들이 열렸던 곳이지 않습니까? 네. APEC 회담도 있었고 또 이런 전례들을 봤을 때 그것은 뭐 거의 분명해 보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과정들은 추정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 그대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함대 가서 러시아 함에 올라간다. 상징성이 있겠지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뭐 군사 협력을 뭐 지금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과 대척을 하고 그러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사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중 간은 혈맹이라고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 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더할 나위 없이 관계가 좋다, 뭐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었고요. 지금은 네.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 만나는 러시아 정상과 북한 정상 간의 관계 호흡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좀 기대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핵 개발을 해 가면서 북한의 어떤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이 있었을 때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동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러시아는 조금은 결이 다른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결의안이 합의되고 거기서 통과될 때까지 시간도 상당히 러시아가 끌어줬고 그리고 민생 관련된 부분도 제외시키는데 중국보다 러시아가 최근에는 더 많이 앞장을 서서 북한을 도와준 그러한 적이 있었고 또 뭐 핵실험, 미사일 실험했을 때도 미국의 대북 적대식 정책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표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오히려 시진핑 들어와서의 중국보다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더 많이 두둔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줬거든요. 네. 뭐 그것이 아마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뭔가 글로벌 패권 국가가 되면서 더 이상 북한이 중요한 완충적보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그런 입장에서 대북 정책에 조금 차이가 생기고 그 틈을 타서 아마 러시아가 뭔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러한 정책인 것 같아요. 예. 뭐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요? 뭔가 이제 다자 안보 협력 체제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하면서 중국보다 한 발 더 나가는 그러한 대북 정책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서 아마 기대는 높을 것 같은데 예. 크렘린궁에서는 양국 정상 간의 케미스트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좀 두고 봐야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보면
뭐 북러 간의 양자 관계, 경제 문제, 그리고 뭐 아까 그 위원 장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2001년도 이후 김정일이 방러한 이후부터는 이제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도 상당히 좀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양자 관계에는 상당히 진전이 있겠지만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그러한 제재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크렘린궁에서 약간 좀 미리 전조 비슷하게 메시지를 띄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첫 대면이거든요. 푸틴 대통령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요. 8년 이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스트롱맨이요 두 분 다, 두 사람 다 스트롱맨인데 어떤 외교 정책을 구사할지 지금 사실상 러시아도 사실 저 제재 서방의 러시아 제재 국면에 있거든요. 그럼요. 비슷한 면도 있고요. 또 굉장히 강하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두 사람 다 어떻게 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씀하신 대로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독재, 또 장기 집권. 그다음에 미국과 대척을 해왔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번 김정은의 방러 성사가 한 11개월 만이라고 그러거든요. 작년 5월에 이미 러시아가 김정은 방러를 초청을 했는데 3번이나 이게 미루어지고 이번에 드디어 성사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 편에 서서 많이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또 한국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우선 그게 더 급했고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좀 우선순위가 떨어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한반도 문제에 자기들 일정한 영향력과 지분을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의 합의가 틀어졌고 남북 관계도 지금 뭐 본인이 목리를 부리고 있지만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중국도 뭐 사실 기대만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번에 만남이 처음으로 성사가 되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좋은 케미로 앞으로 확대 발전될 수 있을지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은 관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될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이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까 나진 하산 사실 러시아로서는 이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과의 연결 그렇게 해서 신동방 다시 말하면 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 동방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과 연결해서 파이프, 가스 연결이라든지 에너지의 이 지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TSR이라고 하는 철도 열차가 연결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러시아의 경제도 유리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좀 풀리고 중요한 거는 핵 문제의 진전이 있어야 역시 북러 간의 경제협력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통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결과든지 좋은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잖아요. 어느 하나의 어떤 희망적인 소식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과 한국이 빌편한 좀 꺼려할 만한 그런 합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특히 제재 완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에게 요청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아마 제재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이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의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좀 연장을 해달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그리고 아마도 뭐 다른 기타 민생 관련된 부분들도 요청을 하겠지만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너무나 정확하게 저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요청은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뭐 노동자를 이제 그 연말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에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마 러시아 측에서 뭐 상당히 수락을 하고 이 문제를 아마 유엔 안보리 유엔 안보리에 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된다면 아마 물론 이제 이게 유엔 안보리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런 식으로 러시아가 움직이고
북러 간의 제재를 좀 더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면 이거는 한국 정부가 원하는 그 평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북러 관계의 경제 분야 협력은 일단 북한하고 미국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와 그리고 제재 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남북한 간에도 그리고 또 기타 북한과 다른 국가 간에도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런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모든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러시아가 풀려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뭐 그건 더 잡음이 날 것이고 예. 우리 정부가 원하는 정책의 방향성하고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불안하겠죠. 네, 네. 네, 합의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어제 미국 대사관저에서 이제 해리스 대사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어땠고 또 그런 정보, 북한이 제시한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제시했던 그런 안들, 그러니까 딜을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조금 글쎄요, 당혹스럽다고 할까요? 어제 해리스 대사의 그런 간담회 내용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 해리스 대사는 뭐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나온 그 카드가 good enough deal이 아니었다. 조건이 충족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합의했다면 bad deal, 나쁜 합의가 됐을 것이다. 따라서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고 돌아온 것은 오히려 잘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 동맹국에게 더 좋은 결과였다. 물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아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 된 것이고 더 좋은 합의를 위한 그런 계기였다는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명한 것, 다시 말하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은 FFVD,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그것이 돼야 제재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대사의 그 입장은 미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해 준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북러 간의 이 정상회담이 이걸 통해서 푸틴 대통령도 본인이 미국과 대척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국제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으로서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정말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리고 9.19 공동성명 6자회담의 당사국이었고 실제 9.19 성명에 함께 합의했단 말이죠. 거기에 CVID 비핵화를 합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합의한 것.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도 동의한 그 CVID 완전한 비핵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북러 관계 발전이나 여러 가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푸틴이 적극 설득하고 나선다면 그럼 우리 청와대로서도 좋은 거고 예. 러시아로서도 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 초계기 관련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초계기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네. 보도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계기가 일정 거리 이내로 들어오면 아마 3해리로 나왔던가요? 예. 들어오면 우리 해군 함정에서 이 사격 그 관련 레이더를 발사하겠다라는 네. 얘기예요. 직접 뭐 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통보를 한국 정부가 일본에다 했다라고 요미우리가 보도를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 국방부는 처음에는 사실이 아닌 걸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건 이미 한일 간 회의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것을 왜 공개를 했느냐라는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미 지소미아라고 그래서 이 정보 교류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갈등이 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실 여부는 제가 직접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일본 지난번에 초계기 갈등으로
불거진 것도 일본 정부가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함정이 그 사격 조준 레이더를 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우리는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에게 위협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갈등으로 해가지고 비화됐다가 다행히 좀 조용해졌는데 다시 이게 좀 나왔단 예.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좀 자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근접 위협 비행이 많았잖아요. 저희들이 자체 매뉴얼도 만들었고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어떤 군사 행동으로 갈 가능성, 그 부분에서는 꼭 막아야 된다는 게 양국 군 당국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발적으로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 어떤 장치가 예, 없을까요? 저는 뭐 우발적으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해군도 그렇고 일본 공군도 그렇고 서로 간에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도 있고 또 한일 간에는 소통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이 군사 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국민의 감정으로 연결이 되고 서로 간의 꼬인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북한 핵 문제를 대처하고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협력이 절실한 그런 한일 또는 한미일 관계가 이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일본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부분이 그 해군 창설 70주년 관련해서 합동 관함식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호위함이 우길기를 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중국의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고 들어왔을 텐데 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허가해줬다라고 보십니까? 뭐 중국에서도 당시 이제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굴는 국가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길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상당히 그 별 이견 없이 간다는 예. 것은 결국은 최근에 중일 관계가 상당히 그 급속도로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상당히 반영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일본도 각기 상당히 이제 정교한 그 대외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네.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견제를 하려는 그러한 입장은 똑같으니까 일본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무역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트럼프 정책의 무역 정책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일본 간에도 이제 무역 문제로 계속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무역 부분을 내줘야 되는 거고 일본은 또 이제 조만간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일본이 상당 부분을 내줘야 하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즉 지금 미국하고는 안보 문제를 가지만 이러한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은 오히려 중국 쪽으로 기울겠다. 그런 전략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일본산 쇠고기라든지 그리고 WTO 패소 이후에 어떤 이런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예. 문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중국과 상당히 협력이 잘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서 일본은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협력을 해주기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 6월에 또 누구죠? 그 시진핑 주석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미국과 일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인 일본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략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근의 중일 관계 강화 이러한 것이 이번에 우길기를 눈 감아주게 된 그러한 밑에 깔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예. 여러 이슈로 주변국들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